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6천선도 무너졌습니다. 이틀 연속 증시가 폭락하자 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력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규모 5.8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르고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경남 양산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부산은 38.8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가운데 다음 주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연 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인데요. 코스피는 6%가량 폭락해 6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지만 끝내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치며 6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이 나타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꼽힙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실망감을 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6% 폭락한 140만 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후반대에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6.12% 내린 662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영향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넘게 내린 1,446.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틀 연속 증시가 폭락하자 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 같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서 총량 관리하고요. 또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코스피 월간 낙폭은 33%대에 이릅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0월 27%대 낙폭보다 큽니다. 증시 폭락 와중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IMF 위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 상황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금융시장이 사실상 거의 지금 붕괴 수준이잖아요. 저는 기본 예탁금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품이 졸속으로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 난민 주식 거지라는 이 이종 세대를 완벽하게 완성해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 완성해가는 단계에 있고 이 국민의 절규가 지금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최종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신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뒤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 추가 조치로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 호가 부담금 적용 등의 방식으로 거래 비용 부담을 늘려 지나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 교육 외에 모의 거래도 도입해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지만 시장의 높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 정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56%, 영업이익은 무려 557% 급증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로 HBM과 AI 서버용 D램과 같은 고부가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영업이익률도 76%까지 뛰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에도 시장의 눈높이는 넘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실적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나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전망을 일축했습니다. 일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임대 검토나 메모리를 적게 쓰는 AI 모델의 등장도 투자 축소 신호가 아니라 그동안 구축한 AI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내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CSP AI 관련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들과 논의 중인 메모리 수요 역시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난 40조 원대 후반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표한 중장기 대규모 투자 역시 확인된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공급 과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반기보다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인 HBM4E도 고객사의 샘플 공급을 마치고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가 기대 이상의 분기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는데요. 연준 인사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기대를 뛰어넘은 실적을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클라우드 시장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부문의 탄탄한 수요와 AI 인프라 확장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8% 상승한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30조 원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약
876억에서 877억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인데요. 주당 순이익 EPS도 4.74달러로 시장 기대치인 4.24달러를 웃돌았고 자본 지출 KPX는 4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6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87조 8천억 원의 분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측치인 601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디지털 광고 시장의 탄탄한 회복세와 AI 기반 광고 추천 시스템의 고도화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 EPS는 6.18달러를 기록해 시장 분석가들의 기대치인 7.22달러를 1달러 이상 밑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는 2.19% 급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메타의 주가도 상당히 하락했는데요. 시장 전문가의 발언 들어보시죠. Long-term investors should use volatility as their friend and add to the high-quality names that will be the beneficiaries and winners of the AI build-out.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전에는 FOMC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 인사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FOMC를 마치고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5차례 연속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현재 경제가 탄탄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을 선언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체 위원 중에 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3명은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케빈 워시 의장은 이것은 패밀리 파이트,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건설적인 그런 토론이 오갔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이 이번에 이렇게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유는 일단 금리 자체는 일단 물가 인상률 자체가 현재 목표치보다는 좀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고용 안정세가 일단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KPEX,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기업들의 이 설비 투자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기반이 된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 economy output is solid. CapEx and productivity are strong. Labor markets solid, steady. 케빈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도 일단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원주는 일단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연준이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았지만 현재 지금 물가 상황은 괜찮고 앞으로도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물가 상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일단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매파적인 어떤 성향을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이런 식으로 발언으로 금리에 대해서 약간의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력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 법안도 올라올 예정이어서 2박 3일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법안 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됐지만 의석수 탓에 1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안수사 요구권을 현실화하고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한상욱 기자,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 안 된 사람도 여러 명이라고요? 네, 하루 반이 넘게 지났는데도 생사 확인이 안 된 사람이 8명입니다. 무너진 쇼핑몰에서 4명, 굴뚝이 건물을 덮친 제지공장에서 4명이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으로 폭발이 일어난 이온 쇼핑몰에서는 사망자 3명이 확인됐는데 모두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른 직원 1명도 심정지 상태고 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현 남쪽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났습니다. 11명이 묻혔다가 7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에서도 4명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중상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는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구마모토현에는 TSMC나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도 있는데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고요? 네, 구마모토현에 있는 TSMC와 소니, 미쓰비시의 공장들이 지진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는 구마모토 공장에서 제조 장비 조정에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TSMC 구마모토 공장이 통상적인 생산 체제로 돌아가는 데는 며칠 걸릴 거로 보입니다. TSMC는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니온TV에 따르면 TSMC는 1공장이 받은 강진의 영향에 대해 정밀 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진행 중이던 2공장 공사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요타나 다이하스 등 규슈 지역 내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한상욱입니다. 이번 강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본부와 현지 공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일본 측 유관기관과 동포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이 더 큰 지진에 앞선 전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규모 6.5의 첫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뒤 규모 7.3의 본진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유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규모 6.5의 지진이 구마모토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그 뒤로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더니 가장 강력한 규모 7.3의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지진이 일어나고 28시간 만이었습니다.
두 차례 강진으로 주민 27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8천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당시 지진은 구마모토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단층이 교차하는 부근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0년 전 완전히 파열되지 않은 남쪽 단층 구간을 주시해왔습니다. 일본 전역의 활성 단층 가운데 가장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S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이 단층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10년 만에 다시 강진이 일어났지만 이대로 상황이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한 지점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이제 이렇게 7 정도로 커지면 땅 속에서 30에서 40km 정도의 파열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 깨지는 것으로. 구마모토 지진처럼 활성 단층에 의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아 지표에 전달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건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이번이 8번째고 이 가운데 3건이 구마모토에서 발생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습니다. 철강산업 자재와 금속 부품 제조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CR홀딩스가 국내 비계열 회사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법 규정을 반복해서 어겼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달걀 가격 감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가 원자재와 포장재 가격 상승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유명 캐릭터 장난감부터 이른바 짝퉁 명품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410만여 점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남미 순방국인 칠레에서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로 공식 방문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문 이튿날 올해 3월 취임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 발표와 공식 오찬을 진행합니다. 회담에서는 칠레가 우리의 첫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인 만큼 FTA 현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조업 개선 등의 영향으로 이번 달 기업 체감 경기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 경기조사부를 보면 전 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98.5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신규 수주와 업황 등이 상승을 견인해 2포인트 오르면서 103.2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자금 사정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0.2포인트 내린 95.2로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중단한 지 닷새 만에 중동 곳곳에 다시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 세력을 공습하자 이들은 보복을 다짐했고 이란은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를 공습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시로 미군과 사우디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조직을 정밀 타격했다는 겁니다. 사우디도 미국과 함께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공습을 단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وما تم التأكيد عليه من حق المملكة الأصيل في الدفاع عن النفس واحتفاظها بحق الرد في الوقت والمكان المناسبين. 이란 전쟁 발발 후 사우디가 미국과 공동 군사작전에 나섰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란과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들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들은 이번 공격으로 대원 2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대하려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이라크 정보기관 소유 시설과 거점은 물론 성지순례 구역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라크 주권 침해이자 UN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습을 재개해 요르단에서 이란 미사일들이 요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의 지중해 다미에타 항구에 있는 미국 소유 LNG 저장 설비가 드론의 타격을 받아 배후가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멈춘 지 닷새 만에 중동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리 세력들의 움직임과 사우디의 군사 개입 수위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렇게 이란이 중동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미군은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을 겨냥한 공습에 나서면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예고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주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물론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사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해 강도 높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미국이 공격할 차례라며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But they nevertheless took a shot, so it's our turn.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ith an agreement at some point, but we're going to hit them very hard.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집트 인근 해상에서 미국 소유 액화 천연가스 저장 설비가 드론 공격을 받은 데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공격 주체나 배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비속어를 동원해 이란을 두들겨 팰 거라면서 고강도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미군이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타격한 데 대해서는 이라크 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민병대를 암적인 존재라고 비난하면서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경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타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군은 이란을 13일 연속 공습하다가 지난 24일 중단했는데 이란의 미군 기지 기습 공격을 계기로 미군의 공습이 곧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서 사실상 통행료를 갈취했다면서 이란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도 더 높였습니다. 사우디가 이란을 겨냥한 미군 공습에 가담하면서 확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이란과의 직접 충돌을 피해왔던 사우디가 처음으로 미군 군사작전에 참여했는데요.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중동 전쟁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습니다.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가 시아파 국가 이란의 대리 세력과 새 전선에서 직접 충돌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쟁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AP통신은 여러 전선에서 충돌이 벌어지며 전면전 위험이 커졌다며 이란 전쟁을 끝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8% 상승해 배럴당 $90를 넘어서며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폭의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네, 미국과 사우디의 공습을 받은 이란은 다시 보복을 예고했다고요? 네, 미국과 사우디의 공습으로 대원 20명뿐 아니라 이란의 군사고문 6명도 추가로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이라크 민병대 관계자들이 이란 군사고문 6명이 숨졌다며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기지와 동맹국 방어에 필요한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전쟁 시작 이전에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미군의 대표적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재고는 최대 820여 발, 사드 재고는 최대 270여 발로 추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재고와 관련해 더 첨단의 무기들을 다시 채우고 싶다면서도 현재 재고는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주장과 달리 요격 미사일 재고 때문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 거라는 분석도 나온 만큼 향후 공습 재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럴 때 노인들은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어야 하는 노인들은 땡볕 아래에서도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88살 서상순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일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난다 하면 한 6시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 돌면 저렇게 가득하게 돼. 손수레 가득 폐지를 모아 힘겹게 고물상까지 끌고 가지만 버는 돈은 허탈할 만큼 적습니다. 이런 폐지 가격은 이번 달 1kg당 60원입니다. 이만큼 모아도 손에 쥐는 돈은 1,500원 남짓입니다. 비쌀 땐 1kg에 100원을 넘기도 했지만 폐지값이 떨어지면서 한 끼 식사라도 하려면 폭염 속에 몇 배는 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삼각김밥 하나가 1,300원이고 라면이 1,000원이고 2,300원 줘야 돼. 병이나 3개나 주셔야 샘샘이 된다. 60살 오부자 씨도 푹푹 찌는 날씨가 힘겹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을 연신 닦아내며 폐지를 모으지만 버리는 늘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무 더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나는 어차피 추위를 안 타니까 겨울이 나요. 오히려 나는. 이런 날씨에도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건 당장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은 신부전증이고 작은 아들은 콩팥하고 간이 안 좋아갖고 군대도 못 가고 집에 있어. 환자만 서히 살아요. 나가 안 벌면 못 먹고 살아. 좀 생활에 보탬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살기가.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2024년 기준 전국에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노인은 14,000여 명에 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 이들의 건강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 건강도 걱정입니다. 군은 야외 훈련을 조정하고 보랭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전투력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해병대 폭발물 처리반이 상륙 훈련 중 가상의 적진 지뢰지대를 개척합니다. 무인 장비가 도입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은 사람이 기본. 그늘 하나 없이 폭염을 견뎌야 하는 장병들에게 30kg 넘는 방호복은 큰 부담입니다. 그늘이 없는 고역은 공군 비행장도 마찬가지. 요즘 같은 날씨에 활주로 표면 온도는 섭씨 60도 이상 올라갑니다. 경계작전 등 필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야전부대 역시 온열 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전부대를 비롯해서 전 부대에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저희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기록적인 더위에 국방부는 장병들의 전투력을 지키기 위한 5대 안전수칙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체감기온 32도를 넘으면 야외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불가피한 작전을 할 땐 보랭 장비와 응급 의료 체계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습니다. 일선 부대에선 지휘관 재량으로 일과 시간을 앞당기거나 실내 위주로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혹서기를 무사히 보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강한 해군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달엔 정례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됩니다. 한미가 훈련 계획을 막판 협의 중인데 지난해처럼 폭염 등을 고려해 일부 야외 기동훈련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0도를 돌파했는데요. 오늘도 양산은 한낮에 39도까지 치솟아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고 서울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경남 7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벌써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 청주 26.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대구 37도, 부산 39도까지 크게 지속했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한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해안가는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휴가철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력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연 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6,000선도 무너졌습니다. 이틀 연속 증시가 폭락하자 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을 관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경남 양산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부산은 38.8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가운데 다음 주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넣을지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여야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온도차까지 얽히면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이 한창인 와중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를 이어가는 올림픽공원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서둘러 특검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협상 공전의 탓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전산 조작과 해킹 의혹은 물론 추후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되는 사건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야 협상의 최대 난관은 수사 대상의 선관위 서버를 적시할지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판단할 영역인 만큼 법안에까지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한 법안상 이 수사 대상에 이미 고소고발 인지 사건도 들어간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이 같은 수사 범위 자체엔 비교적 긍정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서버라는 단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로 장 대표는 물론 짠물 지지층의 반발을 사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다만 여야 모두 애초 이번 달로 못 박은 처리 시점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나 범위 관련해서 아직도 여야 간 막바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기관과 인력까지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수사 범위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치권에는 연임 개헌 논란도 있죠.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명필 국회의장 입을 통해 정권 연장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 의장이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픽 국회의장이 결국 연임 설계자로서 총대를 맨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계가 이토록 목매는 이유는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임은 없다 5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이 됩니다. 국회의장 중립 의무보다 찐명 수식어가 먼저였다. 단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다. 조 의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엔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 속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국민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이셨는데 연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적절하지 않다거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선 200석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실언이 개헌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볼멘 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첫 TV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정, 또 지방선거 책임론 등을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첫 TV토론에서 3인 3색 저마다의 강점 부각에 나섰습니다. 각각 안정성과 정통성, 민생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안정적인 총리로 일한 만큼 안정적인 여당의 당대표로 일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민생을 챙기는 집권 여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선 유시민 작가의 최근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유 작가의 대통령 모독에 대해 왜 한마디도 못하느냐고 질타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정 후보는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라는 논리는 잔인하다며 십자가 밟기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른바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놓고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가 정부는 지난 5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당에서 지연시켰다고 주장하자 정 후보는 당시 당대표였던 자신이 패싱당한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법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에서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습니까? 6.3 지방선거 이후 치러지는 전당대회인 만큼 전임 지도부의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의 시각, 곧 저나 다른 의원의 시각과 분명히 이 지방선거의 평가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생각이 틀렸습니까? 이번 주부터 민주당 순회 경선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다음 달 5일과 12일 예정된 방송 토론회에서도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를 펼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 규탄하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여중생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고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형기 종료를 한 달가량 남기고 가석방됩니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등 20억여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오는 9월 형기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의 책임을 따지는 국회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오전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감독 선임 절차를 포함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청문회에 출석해 32강 진출 실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지진 피해가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는 필사의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폭발 사고로 여러 명이 파묻힌 일본 구마모토 대형 쇼핑몰 피해 현장입니다. 폭탄을 맞은 듯 건물 벽이 모조리 떨어져 나가 강철 골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천장은 죄다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고 주차장을 빼곡하게 채웠던 유리창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와르르 아래로 쏟아지면서 1층에 주차된 차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떼약 배치 내리쬐는 더위에도 일찍부터 수색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구조대는 물론 자위대까지 투입해 필사의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자는 마음으로 생존자가 있을 만한 곳부터 샅샅이 뒤졌습니다. 주변 상점가는 평일인데도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당분간 영업을 멈춘다고 안내문까지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가게입니다. 이 건물 내부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 직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앞을 보면 샴푸도 있고요. 미용 기기들도 보이는데 지진이 발생할 당시 그대로 두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처 마을도 둘러봤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진 피해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됐습니다. 불안감이 큰 걸까? 거리에서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昼にショッピングモールに行ってたので、はい、まあちょっと時間帯がずれてたら遭遇してたか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不安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後でなんかもうそのリテールの地震が。そうですね。10年前は2日後にもう1回起きてるので、はい、だから明日どうかなっていう不安はありますね。 한 주민을 만나 10년 전 구마모토에 큰 생채기를 낸 지진이 기억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일처럼 생생해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0年前はもう民家だったから私のところは全壊だったもう屋根瓦もどんどんこの棟ね、棟なんかも全部落ちて、もうとてもじゃない。 구마모토에는 오늘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진입니다. 귀를 찌르는 휴대전화 위험 경보 소리에 주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구마모토 강진으로 한반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활성단층이 한반도의 가장 큰 변수라며 지하단층을 찾기 위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경주를 뒤흔든 규모 5.8 지진과 이듬해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 한반도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 강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을 넘는 지진이 해마다 70에서 100차례 이상 발생합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울릉도 근해에서는 한 5cm 정도, 서해안과 백령도에서는 한 2cm 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는 동서방향으로 3cm 늘어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반도 지각은 보다 더 약화되고 낮은 응력 하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지진의 가장 큰 변수로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활성단층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대부분은 지하에서 발생하는데 아직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은 활성단층이 많아 지진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규모 6에서 7로 추정되는 강진 기록이 남아있어 지하에 대형 활성단층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 지하 활성단층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번역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은 조사를 마쳤고 강원과 충청, 호남, 제주까지 차례로 조사해 10년 안에 전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밀하게 설치한 연구용 지진계를 활용해서 땅속에서 발생하는 미소 지진까지 정밀하게 탐지하고 이를 통해 지하 단층의 위치와 크기, 자세 등 구조적인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지하 활성단층의 윤곽이 선명해지면 지진 위험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온열 질환자가 그제도 7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숫자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열사병이나 열탈진과 같은 온열 질환 발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매일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28일 기준 전국 온열 질환자는 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없었고 하루 전보다 전체 환자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7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2일 이후로는 50명 아래로 환자 발생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는 서울과 전남, 광주, 충남에서 8명씩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올해를 통틀어 환자 발생 상위권이었던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은 모두 합쳐 환자가 10명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무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높은 발생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등은 기온이 높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마루 시공 노동자들은 40도에 육박하는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실내라는 이유로 작업 중지 권고는 받지 못하는데요. 이들이 실내 건설 현장에도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한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지가 가득 날리는 바닥공사 현장, 온도는 40도씨에 육박합니다. 건물 내부에서 바닥 공사를 담당하는 마루 시공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입니다. 분진을 막는 방진복과 마스크까지 착용하면 순식간에 땀범벅이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 12시간 이상씩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땀이 나는데 시설 공간조차 없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 에어컨 가동은 꿈도 못 꾸고 실내여서 바람 한 점 없지만 노동자들은 현장이 더러워질까 물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루 시공 현장이 이처럼 폭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정부의 관리 감독 손길은 닿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실내 체감 온도에 따라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작업을 중지하고 이동식 냉방기 등 폭염 예방 장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실내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모호 착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설사 마루회사가 폭염 대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처벌받은 적도 없고 감독을 한 적도 없기에 계속 일하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조는 실내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폭염 대책을 의무화해달라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지방은 40도에 육박하며 극한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이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늘도 전국이 무덥겠고 특히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영남지방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한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양산과 부산이 39도, 대구가 37도까지 오르겠고 서울과 광주는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초 발표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32억 원을 넘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은 24.7%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단지 9개 주택형의 올해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5개 주택형의 보유세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의 전용 84제곱미터 1주택자는 올해 예상 보유세가 1,8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였던 2021년 1,653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97제곱미터와 레미안 퍼스티지 84.93제곱미터 등 시뮬레이션 대상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현재 제도 하에서도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냈었던 세금보다 적게는 한 4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더 보유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이 32억 원을 넘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보다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2억 원은 과세표준 12억 원으로 이를 넘길 경우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게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종부세 세액 공제도 고령자 공제는 유지하면서 장기 보유 공제율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주식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쓴 것만 1,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회계사와 기자로 구성된 일당 7명은 거래량이 적어서 비교적 시세 조작이 쉬운 중소형 주식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종목이 결정되면 각자 주식을 매수했고 범행을 주도한 전 회계사 A씨가 호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주 기사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약속한 시점에 SNS 채팅방에서 암호를 주고받으며 기사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5년 동안 모두 8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먹을 거 위주로 찾아보자며 소형주로 특징주를 쓰면 잘 먹힌다는 식의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인 HTS에는 주로 기사 제목만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투자자들이 호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하게 꾸몄습니다. 공모한 기자들은 한 건에 30만 원씩 받고 1,800여 건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일당 7명 가운데 3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혼자 7억 원을 챙긴 기자 B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산 추적을 통해 피고인들의 차량과 부동산 등 범죄 수익을 압수하고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성수대교 남단 연결로에 9cm 단차가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로 포장까지 걷어내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밤샘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강이 필요한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에서 성수대교 남단으로 진입하는 연결로입니다. 콘크리트 방호벽 중간에 단차가 선명합니다. 해당 구간의 높낮이 차이는 9cm. 단차를 3년 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살핀 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지만 주행 중 덜컹거림을 느꼈다며 불안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정밀 진단에 나섰습니다. 치마 진행이 없는 안정화된 상태이고 구조물 자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한 가운데 도로 포장을 걷어낸 다음 낙하한 무게추가 땅속에 들어가는 깊이를 측정해 집안의 강도를 확인했습니다. 수신기가 달린 전선을 깔아 진동파 도달 속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피고 땅속 깊이 구멍을 파서 채취한 토사로 집안 강도와 상태 분석에도 나섰습니다. 불안해하시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으십니다. 각종 측정 장비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안전 여부를 알려드리고 서울시는 현장 시험을 마치는 대로 성수대교 진입로를 재포장해 운전할 때 느끼는 덜컹거림을 줄이고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검증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시험과 정밀 안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성수대교에 이어 최근 동작대교 진입로에서도 8cm에 이르는 단차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돼 시민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학교명과 대학 본부 위치 같은 핵심 쟁점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이뤄지면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이 되지만 졸업장 표기 문제부터 의사결정 방식까지 구성원 간 불협화음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오는 2028년 3월 초광역 국립대로의 통합 출범을 추진 중인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 지난해 교육부 주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되며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3,500억 원의 막대환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충남대와 공주대가 통합되면 재학생 수만 3만 7천 명을 넘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니는 대학교가 됩니다. 하지만 판이 커진 만큼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대학 본부 위치와 교명 선정을 놓고 두 대학의 셈법이 크게 엇갈립니다. 충남대는 핵심 쟁점을 전 구성원 찬반 투표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대학 본부하고 교명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공주대는 세대결로 흐를 수 있는 투표를 경계하며 동등한 위치에서의 상호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균형감 있는 통합 내지는 동등한 통합을 위해서는 특정 대학에 지향되거나 편중되어진 어떤 교명이나 본부 위치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졸업장 표기를 둘러싼 논의도 평행선을 달립니다. 충남대는 통합 후에도 졸업장에 출신 캠퍼스를 명시하자는 입장이지만 공주대는 캠퍼스 구분 없는 통합 졸업장을 줘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절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통합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쟁점마다 거센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 통합 신청서 제출 기한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두 대학이 주도권 다툼을 넘어 초광역 거점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시민 의견을 반영해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상담과 불만 민원 등 코드 4 신고가 15%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시민 제안 2,185건 가운데
3%가 넘는 2,039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환경 개선 관련 제안 914건 가운데 807건에 대해 CCTV와 가로 등 흡연 부스 같은 것들을 정비했고, 단속 강화 관련 제안 497건 가운데 음주 소란 지역과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 484건을 단속하거나 사법 처리했습니다. 경찰청이 자발적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방향 지시 등 사용 생활화를 위한 취지로 경찰은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과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는 행위에 대한 벌점을 신설하고 무인 단속 장비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간밤 곳곳에서 열대야가 지속했고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27.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 영남 지방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방 7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로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기록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주와 부산은 27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 40도를 돌파했던 양산이 39도, 부산도 39도에 달하겠고 대구 37도, 서울도 34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폭염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도 37도까지 크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휴가철 더위를 피해 해안가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족입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